네,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제약바이오 계속 주도주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 큰 그림에서는 잡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9월 달은 좀 쉬어갈 것 같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빠질 때 주식을 조금 잡아보시라 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8월 마지막 주 네. 그 몇 종목에서 지나친 포모 현상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그 뭐 특정 종목 언급은 네네. 안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1970만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뭐 기사 내고 리포트 네네. 나오고 갭 상승했다 박살나고 한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포모 현상이 좀 심화돼 가지고 이게 좀 과열 시그널이 좀 있었고 여러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요. 했더니만 또 거기도 역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언급했던 주식은 네. 주가가 지금 40% 정도 빠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감정에 치우치시면 네.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큰 그림에서 바이오 섹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것도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너무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보다는 알려진 회사 가운데서 자금, 라이센스 아웃이력, 기술력, 플랫폼 등을 고려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대형사들 중심으로 언급을 해놨는데 네. 이벤트들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알테오젠, 셀트리온, SK바이오팜, HK이노엔,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에이벨바이오, 한올바이오. 뭐 조그만 회사들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고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 리포트 많은 회사들 좀 언급을 드렸는데 공부를 한번 해보실 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생물보호법 이슈도 중요한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거 통과됐다고 해서 주가가 에서 쌈바나 이런 게 급등한다 네. 따라가지 마십시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9월 달은 어쨌든 좀 조정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을 좀 밟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글로벌 빅팜이나 의료기기 회사와 협업하는 회사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바닥주 중에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화학주도 주가가 뭐 바닥 밑에 지하실이고 엔터도 뭐 고점 대비 40% 50% 빠졌고 건설주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여행 레저 그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이 중에 혹시 바닥주 중에 매력적으로 보시는 혹시 섹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외에 그 이사님이 음식료 관련돼서 한번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뷰가 변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일단 경기방울 쪽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나오고 유가 하락하면서 수혜주라해서 한전 뭐 이런 주식부터 네. 시작해서 다 고개를 들고 있긴 한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종으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끼는 네네. 섹터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언급을 할 적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이건 내가 종목 언급 안 할 겁니다. 네네. 매장 확장, 네. 인당 베팅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배당 사항이 높은 기업 같은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이것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과거에 배당을 그만큼 했었던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음식료 공부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네. 기후 변화. 네.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기후변화 얘기를 했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구체화되는 시점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밸류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느끼는 종목은 없었다라는 게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이 음식료 같은 경우가 네. 과거에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수출 비중이 워낙에 그렇죠. 올라갔기 네네. 때문에 이게 수출주로 또 분류가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화 강세 나오면서 또 그것 때문에도 빠지고 가만히 보면요. 내용들이 웃겨요. 지금 음식료주들이 원래 원래 저기 뭐라 그러죠? 좀 힘없는 애들이 네. 이래저래 치인다고 네. 이쪽이 지금 삼양식품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좀 조정을 맞습니다. 좀 세게 네. 받고 눌려 있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네.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반기 어느 시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에 이 라니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곡물가 올라갈 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료 섹터가 센티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리스가 예. 가격 올리는 뭐 음식료 업체들 뭐 그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비판도 많았는데 그것도 약간 센터에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국에서 가능할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좀 심할 때 싸다 해서 담는 것보다는 그럴 때부터 이쪽과 관련된 거를 좀 준비해 놓으셨다가 공부를 하셨다가 조금씩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시장 변동성도 있고 하반기에 뭐 대선 이슈도 있고 이제 금리 이제 9월달에 인하할 거고 한데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목표 수익률 엄청 높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사님이 보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정한 좀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잡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손절 기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현금 비중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요. 네. 공격적이신 분들한테 현금 갖고 있자고 그러면은 못 참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 참죠. 네. 제가 일 안 하는 줄도 알아요. 왜 현금 갖고 뭐 하고 있어? 주식 안 사고? 뭐 하냐고. 그렇죠.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네, 이번에 네. 장 폭락하기 전에. 장 폭락할 때.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에. 전에. 예. 폭락하고 나니까 별 얘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맞추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그 30대 때 40대 때만 해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었기 때문에 주식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힘들 때 이럴 때만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찾았었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그래서 큰 수익도 많이 내고 엄청 깨져보기도 많이 깨져봤습니다. 네.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고 나이도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수익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 대박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쪽 이게 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투자 성향을 많이 바꾼 것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투기적인 분들한테는 백날 얘기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성향 그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폭 전부 마통에서 끌어다 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시드머니 없이 다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분이 거기서 신용까지 써가지고 죽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게 통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개미들 중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투자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화 시켜서 자기를 보셔야 돼요. 한 방에 대박 내겠다. 그거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 얼마냐.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몇 프로라고 딱 답을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금은 투자 자산입니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다들 템버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세요. 네. 쉽게 템버거 냈다 어쩐다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투자하면서 템버거 냈던 적이 방송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있었는데요. 몇 번. 꽤 많았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내가 이거 템버거짜리야라고 해서 투자해가지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만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지는 경우 그 시장이 확 커지면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공교롭게 그 시장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템버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주식은 그렇게 될 주식이니까 내가 미리 예단을 해놓고 이건 템버거짜리야라고 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목표를 템버거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는 내가 한번 승부를 보겠어라고 하면 욕심을 내셔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비중을 정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것도 그게 전부 다 해가지고 올인해놓고 나서 그 주식 안 올라가면 왜 안 올라가? 빠지면 저 사람이 또 추천해서 그렇죠. 또 그 소리 나오거든요. 2차 전지가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딱 정해놓은 거 있으면 그건 딱 비중을 안 분해셔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것도 손절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종목 그렇게 했습니다. 3년 갖고 있다가 결국 손절했어요. 네. 예,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 아이디어하고 실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또는 시장에서의 영향력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싶으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 안 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가가지고 주식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네. 있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얘기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돌아보면은 손절을 자의에 의해서 손절을 할 경우 그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지. 손절을 어떨 때 하냐면은 개별 종목들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강제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박살이 나게 되면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빠질 때 그 공포감 또는 이게 거의 널브러져 가지고 더 이상 힘 못 쓰겠다 싶을 때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여기서 파는 것도 잘한 거고 여기서 파는 것도 잘한 거고 여기서 파는 것도 잘한 거야. 여기서도 잘한 거야. 네. 여기도 잘한 거예요. 근데 네. 대개 보면은 마지막에 언제 파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요때 판다고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이 이제 죽은 주식이 아니면 여기서 또 이래요. 나중에. 그렇죠. 네. 결국 바닥에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의 중요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만큼 회사가 일을 해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사놓고 나서 이건 10버거짜리하고 묶어놓고 안 보고 있다가 네. 빠지면 맞습니다. 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습관화라고 해서 그럼 나보고 맨날 손해보고 팔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하고 내 투자 현 상황하고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네네. 그 아까 관심 업종 그 음식료 말고 뭐 추가적으로 혹시 최근에 좀 눈여겨 보고 계신 업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좀 빠져가지고 네. 누워 있길래 방산 쪽 다시 보고 있고요. 아, 방산 비중 확 줄였던 이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 폴란드 쪽에서 그 폴란드 방산 전시회 때 우리나라 국방장관 가셔가지고 계약할 거다라는 기사가 현재 났었고 네. 국내에서도 기사가 그렇게 났었어요. 맞습니다. 네. 방사청장께서도 실제로 네, 9월, 네, 네. 9월 말 9월 말 그 네. 뭐 9월 중 얘기를 하셨었고 근데 지금 현실은 제가 폴란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네.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밀떡들한테 네네네. 보는데 현지 쪽에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는 8월 중순 넘어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지에서 이제 전 국방부 장관하고 그 현 정부하고 싸움박질도 네. 나고요. 그 다음에 기사상으로 국방 예산 소진됐고 내년에 다시 사상 최대치 뭐 국방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데 올해가 사상 최대였는데 다 딴 데 썼거든요. 네. 걔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방산 비중을 확 줄여버렸는데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러시아가 지금 분위기 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를 또 건드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푸틴 측근이고 전 총리라고 그랬던가 뭐 그 사람이 또 인터뷰한 게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폴란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도 지금 F-35 쪽에 꽂혀가지고 그쪽 지금 더 살려고 지금 미국 쫓아가고 막 그러는 거 봐서는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뺐는데 어찌됐든 그쪽은 뭐 방산 쪽으로 해서 전차라든지 네.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나라 거를 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심플해요. 독일에선 계약해도 물건을 못 갖다 줘요. 네. 지금 급한데. 네네. 미국은 자체 수요도 감당을 못해요. 네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쪽 추이를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네네. 모니터링 중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방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적어도 푸틴이 살아있는 한 유럽하고 화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해 쪽은 네. 이거는 그냥 민족적인 역사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원래 내륙 국가잖아요. 대륙 국가인데 지금 자꾸 남태평양 쪽 이쪽 네. 찝쩍찝쩍거리면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나오는 게 결국은 해양 국가들한테 그동안 얻어 터진 것도 있었고 대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전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저 남중국해 쪽으로 자꾸 이제 발을 뻗치고 있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쪽 동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 이쪽도 방산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중국산 쓰겠습니까 거기가? 그럼 러시아가 지금 그 무기가 성능이 어떻다라는 거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러시아 걸 쓰겠어요? 거기도 그럼 미국산 쓰고 싶겠죠. 네. 근데 비싼 걸.
그러면 가성비 높고 그다음에 성능 괜찮은 걸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방산 시장은 앞으로 이게 쉽게 꺼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데는 그런 기사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럼 폴란드만 뭐 그러고 말겠어요. 그 옆에 루마니아는 아 그렇죠. 체코슬로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지금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나라는 헝가리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아 벨로루스하고 네. 그 나머지들은 어쨌든 간에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한미 그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방 쪽에서 우리가 체결 안 됐어요. 네. 그 MOU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MOU 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몇 년 전에 뭐 어쩐다 하는데 미국 애들이 지금 반응도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요거는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이 방산을 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갑자기 전차 만드는 걸 키우고 막 이러진 못해요. 왜냐면 그렇죠. 얘네들은 진짜 비싼 거 팔아먹거든요. 첨단 무기만 네, 하잖아요. 레이저 장비라든지 레이저랑. 뭐 네. 그 전투기도 뭐 네네. F-35급 뭐 네네. 이런 것들 가지고 하지 훈련기 뭐 이런 거 네네.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걔네들이 못하는 거 그렇다고 걔네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만들 수 있는 애들한테 끄집어 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 지금 지네가 조선소 새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언제 배를 만들 거고 언제 군함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성 있는 애들 일단 MRO 같은 걸 하는 이유도 뭐냐면 만드는 거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못 줘. 그렇지만 수리하는 거는 배 파손된 거 수리하는 건 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군함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역전당했거든요. 네, 네. 숫자가 이미 역전됐어요. 근데 25년까지 보잖아요. 미국 군함은 줄고 중국 군함은 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대로 있겠냐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국 같은 데다가 배는 만들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안에 핵심된 탑재되는 건 미국 가서 탑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이 이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언제 열립니다. 저 예언가 아니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하고 조선은 한 단계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도 방산 관련된 조선. 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사 나오는 게 있거나 이런 건 계속 백업을 하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사님 얘기 들으니까 한 종목이 딱 떠오르네요. 그 이사님 그 방산 관련돼서 중동도 불안하지 않나요? 중동도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무기 쓰려고 하지 않나요?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네. 이스라엘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요. 있지.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감정이 네, 좋을 네. 리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이란하고 사우디가 이렇게 뒤로 화해하는 맞아요. 제스처를 네. 취하지만 사우디가요 옆에 카타르하고도 안 친해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도 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안 친하기 때문에 이 방산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우리나라 KF-21 그거 인도네시아가 돈 안 네, 된다 뭐 한다 할 때 그 우리가 낼 수 있어 하고 제스처 취했던 이유도 뭐 그거잖아요. 미국의 F-35 좀 달라고 하니까 저거 어떻게 믿어 하고 지금 안 주는 분위기고 필요는 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 버전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주말에 뭐 유튜브 막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 전투기 평가하는데 이제 시제품 만들어놨는데 KF-21을 4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어디서 어느 저기 그 어디더라 거기 그 외국 네네. 그 기사에 그게 4등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제품 같이 첨단이 아니면서 네. 기술적으로 괜찮고 가성비 괜찮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저는 방산은 지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자료들, 내용들, 기사들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5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한 4개나 5개 업종으로 분류해 준다면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저기 이거 현금 비중 50% 돼 있고요. 50% 넘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 포트에 있는 거는 바이오 있고요. 아 역시 바이오네요. 네. 그 다음에 초선 있고요. 조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음식료인가요? 아니요.
방산. 근데 비중이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 줄여버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메인 포트에는 없어요. 저기 반도체도 싹 줄여버렸고, 싹 줄여버렸다는 게 그 고객들 자산에서 싹 없앴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네,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비중 안 늘렸어요. 이번에 반등 줄 때 비중 안 늘렸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네네. 거는 북미 독재민족, 네네. 그죠? 그런 얘기하면서 물성이 뭐 쉽게 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 그쪽 포트 좀 갖고 있는 거 빼고는 없어요. 네. 반도체도 그러면 앞으로 늘리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업황하고 이런 거 다 봐가면서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약간 내년에 대해서 네네. 좀 톤을 좀 꺾었다고 네. 꺾는 분위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은 반등할 것 같고 11월 어느 시점까지 오를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거꾸로 그 시점에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때 주식을 좀 더 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보는 뷰가 그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돼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100이 아닌 이상에는 포트 안에 방산, 조선, 바이오는 가져갈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섹터에 대해서는 그때 다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응달 책방 구독자분들한테 앞으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주식을 예를 들면 감정에 좀 치우쳐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돌발적으로 사고 싶은 포모 네. 또는 공포에 의해 가지고 팔아야겠다라는 거기에 맞습니다. 너무 한번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네네. 주말에 금요일 날 미증시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주말에 야 이제 월요일 시작되면 얼마나 빠지는 거야. 그렇죠. 네. 안 빠졌잖아요. 그렇게. 네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제가 주말에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말에 이상하게 공포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만성이 된 건가? 네. 그 생각도 했고 아니면 내가 현금 비중이 높으니까 뭐 빠져봤자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인가?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펀더멘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 증시가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8배미터로 떨어지면은 그건 무조건 1년 이내에 수익이 났었어요. 네. 그 구간에서.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한 10년, 20년을 봐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서 한국 증시 더 박살나면 얼마나 더 빠질까 생각해 보니까 뭐 많이 빠지면 2,300, 2,200? 그 생각이 되니까 내가 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뭐 바이오, 방산 뭐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익 구간이고 여전히 그다음에 방산 뭐 조선 이거 같은 경우도 별로 뭐 네네.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시장을 쳐다보고 공포에 쩔어버리면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리고 현금 만들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다 손절해버리고 또 장 돌아서면은 쫓아가서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감정을 좀 다스리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보통 이제 주식이 오를 때는 자기가 잘해서 또 수익 낸 걸로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주가 빠지면은 또 제가 맞아요.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쟤 때문에 맞아요. 내가 손해봤다고 네. 생각하시죠. 그렇게 백날하셔가지고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욕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욕해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시장을 좀 관찰하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아까도 네네.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PPT 자료 주말에 네네. 특정 섹터 관련된 거 내년 거 예상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드리려고 네네. 20몇 장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어저께 보내드렸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처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게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백업을 해나가는 습관을 키우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결코 쉽게 돈 버는 방법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네, 다양한 주식과 관련된 또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영훈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